결혼 열흘째, 평일에 2번, 주말에 3번, 열흘 동안 20번이 넘었어요. 60세 남편은 멈출 줄을 몰랐고, 저는 멈춰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가올 때마다 몸이 먼저 문을 열었고, 끝나고 나면 숨을 고르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3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3달 전이었어요. 아침마다 밥을 지었지만 먹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고, 국을 끓여도 한 그릇이면 넉넉했습니다. 밥상 맞은 편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빈자리를 치우지 못하고 늘 수저를 놓아두곤 했죠. 26대 결혼했어요. 전 남편 최 씨와의 첫 인연은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 같이 텔레비전을 보며 가끔 손을 잡고 시장에 가는 정도의 일장이었어요. 28배 지수가 태어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던 시절까지는 괜찮았죠. 전 남편이 달라진 건 지수가 돌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아는 사람의 권위로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크게 물렸고 빚이 쌓이자 술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빈병을 옆에 두고 잠든 전 남편의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처음엔 말려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대화가 먼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엔 눈맞춤이 없어졌고 손끝 한 번 닿는 일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조차 서로를 피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보다 현관문 옆에 세워둔 우산이 더 자주 제 손에 닿았죠. 25년이었습니다. 왜 버텼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 답은 하나였어요. 지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를 악물게 했고 상담사 공부를 시작한 것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틸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2년 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영안실에 도착해서 얼굴을 확인했을 때 눈물이 나와야 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하는 건지 안도해야 하는 건지 그것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소파 위에 전 남편이 덮던 담요가 굽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그 담요를 개옷장에 넣으며 느낀 건 슬픔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담요 한 장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가볍게 끝나버린 것 같았죠. 전 남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별로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구청 여성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밤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맞은편이 텅 비어 있었는데 전 남편이 있을 때도 비어 있는 것 같았지만 진짜 피곤하니까 그 자리가 더 넓어 보였죠. 3달 전 목요일이었어요. 구청에서 진행하는 복지관 연계, 상담 업무가 있어서 동네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실로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강당 쪽에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어르신 10대분이 줄지어 서서 체조를 하고 계셨죠. 그 앞에 선 사람이 정우 씨였습니다. 60세라기엔 등이 너무 고다워요. 운동복 위로 어깨가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구령을 붙이는 목소리가 강당 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동작을 틀려도 웃으면서 다시 보여주는 모습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 정우 씨가 이쪽을 돌아보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웃을 때 눈이 거의 사라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웃음이 낯선 사람인 저한테까지 별거리낌 없이 건네졌어요. 혹시 체조 배우러 오셨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더니 복도 끝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왔어요. 시간 되시면 한잔하고 가세요라고 권하는 정우 씨 옆에 앉아 종이컵을 감싸주었는데 커피가 미지근했지만 손바닥은 괜히 뜨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복지관에 갈 일이 없는 날에도 일부러 들렀어요. 한 달 동안 커피를 12잔쯤 마셨고 복지관 앞 산책로를 6번 걸었으며 어느 날은 강당 뒤에 앉아 체조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정우 씨는 만날 때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줬는데 서윤아 씨라고 석자를 다 부르는 사람은 오래간만이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산책로를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정우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제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민 손이 가로등 불빛 아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었고 손가락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3초쯤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제 손을 올려놓았어요. 28년 만에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확히는 결혼식 날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정우 씨가 손가락 사이사이를 끼우며 엄지로 제 손등을 한 번 쓸었는데 그 한 번의 쓸림에 팔뚝 안쪽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의 손이 유난히 꽉 쥐어져 있었어요. 보통 처음 손잡는 사이라면 가볍게 감싸는 정도일 텐데 이 사람은 놓칠까봐 그러는 것처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윤나 씨, 나랑 같이 밥 먹읍시다. 아침마다 정우 씨가 산책로 벤치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프로포즈라고 하기엔 소박했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렀어요. 아침마다 빈자리를 바라보며 밥을 먹던 인연이 떠올랐고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앉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네, 그 한 글자가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더 길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려서 길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그 저녁 정우 씨가 벤치 옆에서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여왔어요. 이마가 먼저 닿을 것 같았는데 입술이 먼저 닿았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감은 눈 뒤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우 씨의 손이 제 볼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넓었고 손끝이 약간 거칠었는데 그 거친 손끝이 귀 아래를 스칠 때 무릎에 힘이 풀려서 반걸음 앞으로 기울었어요. 경우 씨의 다른 팔이 허리를 받쳤고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 놓았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눈을 뜨지 못했어요. 뜨면 꿈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우 씨가 제 이마에 자기 이마를 대고 조용히 웃는 숨소리가 느껴졌고 봄바람이 산책로의 벚나무 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눈을 떴을 때 정우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사라지는 그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거치는 순간 정우 씨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잠깐 빗나갔습니다. 산책로 끝 어딘가를 응시하다가 돌아온 눈빛에 제가 모르는 그림자가 한 겹 얹혀 있었는데 봄바람이 벚꽃잎을 날려보내는 사이 그것은 금세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지수가 받았고 저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 겨우 입을 뗐어요. 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엄마? 엄마 재원하려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응, 괜찮은 것 같아. 괜찮다고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늦은 나이에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왜 제 손을 그렇게 꽉 잡는지, 왜 웃고 나면 눈빛이 잠깐씩 흔들리는지, 그 모든 것의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혼인신고는 구청 민원실에서 했습니다. 대단한 예식도 하객도 없었어요. 정우 씨가 서류를 내밀며 볼펜을 건넸고 제가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동안 옆에서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축하드립니다. 라고 짧게 인사했는데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했죠. 그날 저녁 정우 시골 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된장찌개 위로 올라오는 김이 정우 씨 얼굴을 가렸다가 거치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남았습니다. 김이 거칠 때마다 정우 씨가 웃고 있었고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내 남편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정우 씨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저희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정우 씨가 미리 갖다 놓은 제 실내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신발장 옆에 자리를 만들어둔 그 한 켤레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해주는 게 참 오래간만이었죠. 짐을 풀며 집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진이 한 장도 걸려 있지 않았고 벽에는 액자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니 책장에 체육 관련 서적이 빼곡했으며 한쪽 구석에 아령과 스트레칭 밴드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 책상 아래 서랍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서랍은 모두 열려 있거나 손잡이가 매끈했는데 그 서랍에만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정우 씨에게 물었더니
짐을 옮기던 손이 잠깐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건 오래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웃으며 넘겼지만 눈가에 주름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어요.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이 그걸 쫓아가지 못한 것처럼 시선이 서랍 쪽을 스치다가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첫날부터 캐물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아요. 54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원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전 남편에게 받은 것이라고는 고개를 돌리는 뒷모습뿐이었는데 정우 씨는 제 눈을 들여다보며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고 나서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네 글자가 가슴팍을 눌렀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사람. 고개를 끄덕였더니 정우 씨의 손이 제 등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고 그 손바닥에 체온이 등줄기를 타고 퍼지자 온몸이 긴장했다가 한꺼번에 풀려버렸어요. 제 이름을 부르고 제 숨소리를 듣고 제 손을 놓지 않으며 곁에 있는 사람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았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순간에야 알아버렸습니다. 정우 씨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자 셔츠에서 비누 냄새가 났고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을 때 귀 뒤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끝나고 나서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데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정우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결국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냥요.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정우 씨의 손이 제 손가락을 꽉 감싸지는 힘이 유난히 세서 더 묻지 못했어요. 잠든 뒤에도 그 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우 씨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디지털 시계가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객져 있었고 현관 쪽에 젖은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뛰고 온 것이었죠. 그렇게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일 아침 출근 전에 한 번, 저녁에 돌아오면 한 번, 주말이 되면 낮까지 3번, 매번 끝나고 나면 정우 씨는 같은 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저도 매번 같은 말로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새벽 5시 기상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눈이 떠져서 정우 씨가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매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물어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손가락을 꼽아보니 16번이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고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정우 씨가 다가올 때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5년 동안 텅 비어있던 어딘가가 조금씩 차오르는 것 같았는데 그게 거부할 수 없었죠. 열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계란을 깨렸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 2알이 손바닥 위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녔고 결국 그릇 모서리에 톡톡 부딪혀 깨야 했습니다. 프라이팬 위로 노른자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바라보면서 문득 거울이 보고 싶었어요. 가스불을 줄이고 욕실로 걸어가 세면대 위 거울을 들여다보았는데 거기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볼에 핏기가 돌아 있었고 입꼬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이게 나야. 현관 쪽에서 운동화 벗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밥상 앞에 앉아 잘 잤어요. 하고 웃는 사람의 발소리가 부엌적으로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54세의 누군가의 발소리만으로 심장이 뛰다니 시계란 프라이한 거예요? 정우 씨가 부엌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운동복 목 부분이 젖어 있었어요. 네, 노른자가 터졌지만요. 터진 게 더 맛있어요. 그렇게 웃으며 식탁에 앉는 정우 씨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제 손을 먼저 잡아줬어요. 식사를 마친 후 복지관에 출근했습니다. 상담 일정이 오전에 2건 잡혀 있었고 점심 뒤에는 서류 정리를 할 예정이었어요.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며 복도를 걷는데 강당 쪽에서 정우 씨의 구령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라면 발걸음을 멈추고 잠깐이라도 들여다봤을 텐데 그날은 고개를 숙인 채 상담실로 향했죠. 복도 중간에서 복지관 봉사자 한 분이 다가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제 얼굴을 위아래로 흘더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웃으며 넘겼지만 귀 뒤가 뜨거워졌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복도 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재혼하자마자라는 단어 하나가 귀에 걸렸고 그 뒤로 낮은 목소리 두셋이 웅성거리다가 강담 쪽으로 멀어졌어요.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걸까? 상담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볼펜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오전 상담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복지관을 나왔어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건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영이네 분식점까지 버스로 2정거장이었는데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또 눈에 바렸어요. 열흘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미영이가 보면 뭔가를 알아챌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분식점에는 점심대라 손님이 몇 테이블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주방에서 김밥을 싸다가 저를 보더니 손을 털며 나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떡볶이 한 접시를 내밀며 물었어요. 야, 무슨 일이야? 네가 먼저 연락하는 거 보니까 큰일 났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서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집었다. 놓기를 2번 반복했어요. 미영이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동안 결국 횟수부터 꺼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3번이야. 미영이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뭐 하루에 3번? 야, 그 양반 60이 맞아? 평일에도 2번이야.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세상에 너 몸이 나 만나겠어? 미영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이 커진 채로 제 얼굴을 살피더니 한마디를 더 보했어요. 야, 내 몸은 내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힘든 게 아닌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떡볶이 국물에 젓가락을 담그며 다른 말을 꺼냈어요.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미영이가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30년 지기에 눈은 속이기 어려웠는데 팔짱을 풀며 한숨을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또 참는 거지? 25년을 참더니 버릇이 됐어. 진짜 참는 거. 그 단어에 젓가락을 준 손이 굳었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힘든 걸 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세서 지쳐 있는 거라고 짐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고 있는 건 달랐어요.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54세 여자가 남편에게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게 어딘가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떡볶이 접시가 식어가는 동안 미영이가 물을 한 잔 따라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래서 너는 어때? 저는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정우 씨가 부엌에서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간장과 마늘 냄새가 올라왔고 식탁에는 밥그릇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정우 씨가 제 밥그릇에 갈비를 하나 더 올려주었는데 그 손가락에 양념이 묻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영이의 말이 맴돌았어요. 오늘은 쉬자고 말하려 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이었죠. 정우 씨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자고 했어요.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무엇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됐어. 그 말을 입안에서 굴리고 있는데 정우 씨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쓸었어요. 머리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우 씨의 손바닥이 등 한가운데를 지나가자 제 몸이 먼저 그 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깨가 정우 씨 가슴파에 닿았고 정우 씨의 다른 팔이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쌌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멀어지면서 정우 씨의 심장 소리가 귀에 가까워졌습니다. 내 몸이 나보다 솔직하구나. 25년 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몸이 이 사람 앞에서는 제 의지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우 씨의 손가락이 제 귀를 스치자 목 뒤로 전율이 번졌고 눈을 감으니 소파 위에 앉아 있다는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허리가 뻐근한 게 느껴졌지만 정우 씨의 체온이 등을 감싸는 순간 그건 저 멀리 밀려났죠. 끝나고 나서 정우 씨가 이불을 끌어 제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이불 속에서 나란히 누운 채
천장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거예요? 정우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는데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긴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머리시에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정우 씨가 몸을 돌려 벽 쪽을 향했고 이불 위로 보이는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등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거두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오전 미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야, 어제 내 질문에 대답 안 했잖아. 너는 어떠냐고.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치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좋다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 뒤로 며칠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평일에 2번, 주말에 3번. 정우 씨는 여전히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여전히 괜찮다고 답했어요. 달라진 건 없었는데, 버릇이에요 라는 말이 자꾸 기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오전 상담이 하나 취소돼서 시간이 비었고, 강당 쪽에서 정우 씨의 구령 소리가 들려와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당당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려는데 문역 게시판 앞에 봉사자 2분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는 걸 모르셨는지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전 부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요? 횡단보도에서 6년 전이래. 그런데 그날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아내분이 밤에 혼자 나갔다가 복도 한가운데서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당 안에서 정우 씨가 팔 높이 올리시고 하는 구령이 들려왔는데 그렷한 목소리와 방금 들은 이야기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봉사자 한 분이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고 2분 다 입을 다문 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상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 씨의 전 아내 교통사고 부부싸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어요. 정우 씨는 전 아내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산책을 하다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먼저 보냈어요 라는 말이 전부였어요. 더 묻지 않은 건 제 쪽 사정이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들추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미안해요가 떠올랐어요. 매번 끝나고 나서 하던 그 말. 자물쇠가 걸린 사람, 새벽 5시에 뛰쳐나가는 습관, 산책로에서 키스하고 나서 잠깐 빗나갔던 시선,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이라고 넘겼던 것들이 하나의 줄에 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의 미안함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닌 건가? 점심시간에 복지관 현관을 나서려는데 주차장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수였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주차장 경계석에 기대서 있었는데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왜 여기까지? 엄마 얼굴 좀 보려고 밥 먹었어? 근처 국밥집에 마주 앉았어요. 지수가 국밥을 시키고 저는 수육 한 접시를 추가했는데 지수가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고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분 전에 결혼하셨던 분이잖아. 전 부인분은 어떻게 되신 거야? 국밥 위로 올라오던 김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젓가락을 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먼저 보내셨대. 그건 나도 알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보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미 뭔가를 알아본 것이라는 걸 그 시선만으로 느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들었어. 오늘 엄마가 오늘 처음 한 거야? 지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사실 엄마 혼인 신고하기 전에 여기 한번 와봤어. 복지관에 오래 다니신 분한테 그분 얘기를 여쭤봤거든. 그때 말하려다가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꺼내지 못했어. 밥상 위로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어요. 그날 밤에 부부싸움이 있었대. 아내분이 혼자 나갔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신 거야. 지수가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그건 변함없어. 근데 엄마가 모르는 채로 사는 건 싫어서 이 아이가 나 대신 알아봤구나.
국밥이 식어가는 동안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지수가 수육을 한 점 집어 제 앞에 놓아주었는데 그 작은 손동작이 어린 시절 제가 지수 밥상에 반찬을 올려주던 것과 겹쳐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걸었어요. 봄 햇살이 도로 위에 비스니듬이 누워 있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이 사라지도록 웃는 그 얼굴 뒤에 6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아온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위에 돌멩이처럼 얹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건가? 오후 내내 상담실 창 너머로 하늘만 바라봤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 씨가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뒤에서 가까워지는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더니 웃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웃음이었는데 오늘은 그 웃음 뒤가 자꾸 보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 정우 씨가 이것저것 반찬을 건네주었습니다. 제 밥그릇이 비면 밥을 덮어주려고 일어서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게 어제까지는 다정이었는데 오늘은 다정인지 속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우 씨가 소파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나란히 앉자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처음이었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것이 정우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눈빛이 한번 흔들렸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요. 푹 쉬어요. 그 웃음이 아까와 같은 건데 제 가슴에 닿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안방으로 먼저 들어가 이불을 끌어올렸는데 뒤에서 정우 씨가 거실을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우 씨의 숨소리가 깊어진 걸로 보아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데 정우 씨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잠꼬대였어요. 미안해. 잠든 입에서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 글자가 더 흘러나왔어요. 수진아,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씨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왔고 계란말이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평소라면 마주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었을 텐데 밥그릇 위로 정우 씨의 손이 보이는 순간 밤에 잠꼬대가 귀 안쪽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수진아, 그 말이 밥상 위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 있었어요. 정우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밥그릇에 찌개를 떠주고 있었고 저는 숟가락을 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국물만 한번 저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윤나 씨, 입맛 없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그 말이 나왔어요. 정우 씨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고 저는 밥반 공기를 겨우 비운 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지관에 출근해서 상담실 문을 열었어요. 의자에 앉으려다 책상 위 화분에 눈이 멈췄습니다. 한 달 전쯤 복지관 행사에서 받아온 작은 화분이었는데 흰색 꽃이 피 가장자리부터 누게 말라 있었어요. 물을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흙이 갈라져 화분 안쪽 벽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안 챙긴 거지? 화분을 들어 창가로 옮기려다가 그냥 내려놓았어요. 물을 줘봤자 이미 늦은 것 같았고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내담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 여성이었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핸드백 끈을 손으로 감았다 풀었다를 반복하시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깐 말을 끊었다가 고개를 숙인 채 이어갔어요. 무관심한 사람한테 뭘 말해요? 좋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볼펜을 준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참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볼펜을 주워들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 안쪽을 깨물어야 했어요. 아마 저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였을 겁니다. 상담이 끝나고 빈 상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 보았는데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러서 고개를 내렸어요. 시선이 다시 화분에 멈췄습니다. 쉬든 꽃, 갈라진 흙, 방치된 작은 생명. 2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참는 게 사는 거라고 믿었고 입을 다는 법만 배웠습니다. 정우 씨를 만나서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좋다는 말 하나를 못하고 괜찮아요로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는 사람. 거기에 새로운 두려움까지 하나 더 얹혔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게 나인지 수진이라는 사람인지 의자에서 일어나 화분 앞에 섰어요. 시든 꽃잎 하나를 손끝으로 건드렸더니 바스락 소리와 함께 부서져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꽃처럼 나도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구나. 오후 3시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딸의 이름이 뜨는 걸 보며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어제 얘기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응, 괜찮아. 반사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전화기 넘어서 지수가 숨을 한번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가 진짜 괜찮은 거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26살짜리 딸이 엄마의 괜찮다는 말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입술만 다리다가 다쳤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또렷했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해. 그때까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검은 유리 위로 제 얼굴이 비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이 꾹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정우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는데 평소 같으면 눈이 감겼을 그 손길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정우 씨의 손끝이 제 피부 위를 지나가는데 머릿속에서는 다른 이름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지금 나를 만지고 있는 건가? 묻고 싶었어요. 수진이 누구냐고 나를 보고 있는 거냐고. 그 말이 혀 위에 올라왔다가 녹아내리는 사이 정우 씨의 입술이 제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쇄골 위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어깨뼈 안쪽을 지나갈 때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흘렀어요. 밀어내려 했습니다. 오늘은 됐다고 피곤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우 씨의 손바닥이 허리 아래로 내려와 골반뼈 위를 감싸지었을 때 제 허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머리는 이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몸은 이 사람의 체온을 향해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손가락이 허벅지 안쪽을 느리게 훑쳤어요. 그 손끝이 지나간 자리마다 피부가 뜨거워졌고 숨이 가빠지면서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힘이 허리를 받쳐 올렸고 저는 정우 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이를 꽉 깨물었는데도 목 안쪽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소리를 부끄러움보다 더 강한 것이 몸 안에서 솟구이고 있었어요. 정우 씨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그 땀방울이 제 쇄골 위로 떨어졌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젖어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정우 씨가 귀 옆에서 숨을 내쉬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윤나 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그 석자가 귀에 닿는 순간 의심하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정우 씨의 품이 좁혀지며 둘 사이에 남은 간격이 사라졌고 제 손톱이 정우 씨의 등에 자국을 남길 만큼 힘이 들어갔어요.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천장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고 이불 위로 나란히 뻗은 두 사람의 팔에 땀이 엷게 배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방금 전까지 분명히 유나 씨라고 불렀던 입에서 다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다는 말도 미안하지 않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수진이 누구예요라는 질문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이를 꽉 다물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의 숨소리가 깊어진 걸로 보아 잠든 것 같았지만 저는 이불 속에서 눈만 뜬 채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이 사람의 품 안에서 녹아내렸던 몸과 지금 의심으로 굳어있는 마음 사이에 간극이 숨을 조여왔습니다. 살며이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왔는데 서재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커튼을 치지 않는 서재창으로 발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있었고 그 빛이 책상 아래를 비추고 있었어요. 자물쇠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틈 사이로 달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맨발 위로 스며들었어요.
커튼을 치지 않은 창으로 3월 끝자락에 달이 책장을 비추고 있었고 정우 씨의 체육 서적들이 빼곡히 꽂힌 선반 위로 은빛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책장 맨 오른쪽에서 얇은 산문집을 하나 빼려다가 옆에 끼워진 책까지 함께 밀려 나왔어요. 균형을 잃은 책 내 5권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바닥으로 쏟아졌고 허겁지겁 주워 담으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책장 뒤쪽 벽과의 틈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났어요. 손을 넣어보니 손가락 끝에 차가운 것이 닿았는데 꺼내보니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어요. 오래되어 윤기는 빠졌지만 녹슬지는 않은 열쇠였습니다. 발빛 아래에서 그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이사 첫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물쇠가 걸린 사람 오래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라며 눈빛이 흔들리던 경우 씨의 얼굴 책상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자물쇠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열어야 하나? 남편의 서랍을 몰래 여는 게 맞는 일인지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잠고대에서 나온 이름, 매번 반복되는 미안하다는 말, 복지관 복도에서 들은 그날 밤 이야기, 모르는 채로 사는 것과 아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겁나는지 그 순간에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반바퀴를 돌리자 가벼운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어요. 서랍을 당기니 안에 든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만년필 하나 접힌 봉투 2장, 그리고 검은 표지에 일기장 한 권이었죠. 일기장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표지가 닳아서 모서리가 희끗했고 고무 밴드가 감겨 있었는데 늘어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밴드를 풀고 첫 장을 넘기자 정우 씨의 필체가 나타났어요. 날짜는 6년 전이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에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한 이야기, 저녁에 수진이와 밥을 먹었다는 짧은 기록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줄과 줄 사이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수진 간밤 잠꼬대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이 정우 씨의 글씨 안에 살아 있었어요. 한 장, 2장 넘기며 있다 보니 계절이 바뀌고 날짜가 쌓여갔는데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글씨가 달라져 있었어요. 줄을 벗어나 삐뚤어진 글자들, 중간에 멈추었다. 다시 쓴 듯한 흔적,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말라있는 자국, 무언가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글자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싸웠다. 내가 밥도 차려놓지 말라고 소리쳤다. 수진이가 문을 닫고 나갔다. 2시간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한 줄을 읽고 나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에 얹힌 채 굳어버렸습니다. 지수가 국밥집에서 했던 말이 겹쳐왔어요. 부부싸움, 밤에 혼자 나감, 횡단보도 글자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날 손을 잡았어야 했다. 한 줄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비어 있었어요. 그 한 줄 아래로 빈 공간이 한참 이어지다가 몇 장을 건너뛴 곳에서 다시 글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꿈을 꾼다. 수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꿈. 나는 소파에 앉아서 보고만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뻗지 않는다. 그 꿈에서 깨면 새벽 4시다. 가슴 한가운데가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에 운동을 나가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잠들면 꿈을 꾸니까, 꿈에서 떠난 아내가 문을 닫고 나가니까, 깨어 있어야 그 장면을 안 보니까, 운동화 끈을 매던 손이 떨리고 있었던 이유도 이제 알았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그 문장 뒤로 또 빈 페이지가 이어졌습니다. 몇 장을 넘기자 마지막 쪽 가까이에서 글씨체가 바뀌어 있었어요. 앞쪽에 흐트러진 글자와 달리 또렷하고 힘있는 필체였습니다. 최근에 쓴 것이었어요. 유나 씨 손을 놓치고 싶지 않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서윤나. 일기장을 들고 있던 두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무릎 위로 일기장이 미끄러져 내렸고 고개를 숙이자 시야가 뿌옇게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유난히 꽉 잡았던 손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랬던 거였습니다. 평일에 2번, 주말에 3번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끝나고 나서 매번 반복하던 미안해요. 그 말은 저한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6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을 저를 곁에 두고 꺼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그 사람은 수진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썼어요.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이 사람도 한 발을 내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람도 두려웠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치는 순간 제 자신이 보였어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표지의 거친 질감이 가슴하게 닿았고 정우 씨의 글씨가 적힌 종이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는데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져 일기장 위를 적시며 서재 안을 채운 달빛이 조금씩 흐려져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일기장을 덮고 고무밴드를 다시 감으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서재 문 앞에 정우 씨가 서 있었어요. 정우 씨의 시선이 제 무릎이 일기장에 멈춰 있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선 채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어둠을 등지고 있어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달빛이 비추는 서재 안쪽에 저와 어둠 속에서 있는 경우 씨 사이의 침묵이 벽처럼 놓였습니다. 봤어요? 정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일기장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 씨에게 미안한 마음과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뒤엉켜서 어떤 얼굴을 하고 올려다봐야 할지 몰랐어요. 정우 씨가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와 벽에 등을 기대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바닥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우 씨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꺼내는 것이 무거운 돌을 하나씩 들어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싸운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이었어요. 수준이가 차려놓은 저녁을 안 먹겠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밥도 차려놓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우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를 반복했어요. 수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정우 씨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어요. 2시간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횡단보도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재 안에 정우 씨의 호흡 소리만 거칠게 울렸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은 채 정우 씨 쪽으로 무릎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주먹을 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게 보였어요. 미안해요. 그 말 있잖아요. 정우 씨가 바닥을 보며 이어갔습니다. 수준이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소리 지은 거, 밥 차려 놓지 말라고 한 거, 문이 닫힐 때 돌아보지 않은 거,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정우 씨의 미안하다는 말이 저를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미 알았지만 그 입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를 듣자 가슴 깊은 곳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손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꾸 잡았어요. 윤나 씨 손을 정우 씨가 처음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자꾸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지 산책로에서 키스하고 나서 봤던 그림자의 정체가 이것이었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둔 6년의 무게가 그때도 눈빛을 잡아끌고 있었던 거였어요. 달빛 아래 정우 씨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60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에 고인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처럼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정우 씨, 저도 말 못한 게 있어요. 일기장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이 비자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무릎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어요. 2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좋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요. 참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그런데 정우 씨, 저 좋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입술이 떨렸어요. 멈추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서 떨리는 대로 내버려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겁이 났어요. 좋다고 하면 이 행복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수진 씨 이름을 들었을 때 정우 씨가 보는 게 나인지 그분인지 모르겠어서 더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정우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잠꼬대로요. 짧은 침묵이 지나갔어요. 정우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윤나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정우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갈 거예요.
그건 제가 안고 가야 할 거예요. 근데 유나 씨는 수진이의 대신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유나 씨 손을 잡을 때 저는 유나 씨를 잡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가 닿았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울면서 웃는 게 이상한 일인데 그 순간에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표정이 없었어요. 좋았어요.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서재안이 고요해졌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창밖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가 먼저 일어나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 씨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잠시 뒤 따뜻한 보리차 두 잔이 탁자 위에 놓였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말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침묵이 지금까지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어요. 나도 말했어야 했는데 정우 씨가 차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왜 그러는지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좋았으니까. 차잔의 온기가 식어갈 무렵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잡아도 되고 잡지 않아도 되는 기다리는 손이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아 끌어당겼어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였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정우 씨 곁으로 다가갔고 정우 씨의 팔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제 이마가 정우 씨의 가슴에 닿았을 때 심장 소리가 귀에 와 닿았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가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창가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 5시가 넘었는데도 나가지 않은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잠든 정우 씨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꽉 준 손이 아니었어요. 가볍게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 확인하듯이 손가락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실로 나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 7시였는데 지수가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먼저 전화하다니. 지수야. 응, 엄마 좋아. 전화기 넘어서 지수가 잠깐 말을 잃는 게 느껴졌어요. 뭐가? 그냥 요즘 좋아. 짧은 침묵 뒤에 지수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콧바람 섞인 웃음이었는데 그 안에 안도하는 기운이 실려 있었어요. 엄마 그렇게 좋으면 좋다고 계속 말해줘. 응. 그리고 엄마 그분 이야기. 지수가 숨을 한 번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떠난 전 배우자분일 말이야. 엄마가 어제 물어봤다며. 응.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네. 엄마도 그분도 지수의 목소리가 잠깐 가늘어졌다가 돌아왔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그건 변함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 참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아파트 화단의 개나리를 비추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엿본 적 없을 만큼 맑았어요. 돌아서자 정우 씨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계란말이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김치를 작은 종지에 옮겨 담는 정우 씨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밥솥에서 올라오는 쌀 냄새가 거실까지 번져왔는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어요. 밥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석 달 전 혼자 밥을 먹으며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던 아침이 떠올랐어요. 전 남편이 있을 때도 비어 있는 것 같았던 그 자리에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탁자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손바닥이 위를 향한 채 밥그릇 옆에 가만히 놓여 있었는데 어젯밤 서재에서 내밀었던 그 손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잡았어요. 정우 씨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을 반쯤 열었다가 다시 다물더니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었어요. 왜요? 내가 먼저 잡으면 안 돼요? 제가 웃으며 물었더니 정우 씨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제 손등을 엄지로 한번 쓸었어요. 예전처럼 꽉 쥐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감싸는 손이었는데 그 가벼움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열흘 전 아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놓칠까봐 잡는 손이었고 지금은 함께 있으니까 잡는 손이었어요. 같은 식탁, 같은 사람, 같은 손인데
의미가 바뀌면 느낌까지 달라진다는 걸 그 아침에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우 씨가 자연스럽게 팔을 들어 제 어깨 위에 올렸고 저는 그 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우 씨의 가슴에 귀를 대자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살아있는 사람의 박동이었습니다. 그냥 좋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정우 씨의 심장 소리가 겹치며 거실을 채웠고 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소파 위에 따뜻한 줄무늬를 그렸어요. 발이 차네요. 정우 씨가 제 발을 자기 발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양말 너로 정우 씨의 체온이 발등에 스며들었고 그 작은 온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와 무릎까지 퍼졌어요. 당신 발은 늘 따뜻하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정우 씨가 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출근길에 꽃집밥을 지나치다가 발길이 멈췄어요. 가게 앞에 놓인 화분들 사이에서 하얀 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실 책상 위에서 시든 채 버려졌던 그 꽃과 같은 종류였어요. 작은 화분 하나를 골라들었고 꽃집 아주머니가 포장해주는 동안 화분 위로 도단한 새 잎을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해서 시든 화분을 치우고 새 화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생수병에 물을 받아 흙 위에 천천히 부었더니 마른 흙기물을 빨아들이며 색이 진해졌습니다. 나한테도 물을 줬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든 꽃을 치우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분이었지만 방치한 시간은 훨씬 길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어요. 방치한 시간은 길었지만 물을 주기로 마음먹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미영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전 물어봤던 너는 어때? 라는 질문에 딱 석자를 적어보냈어요. 나 좋아.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1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야, 너 드디어 그 한마디 하는데 30년 걸렸다. 진짜 웃음이 났어요. 소리내어 웃은 게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자 정우 씨가 현관까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실내화를 건네주며 제 가방을 받아드는 모습이 석 달 전 복지관에서 처음 봤을 때와 겹쳤습니다. 등이 굽고 눈이 사라지도록 웃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도 꿈에서 깨면 뛰쳐나가야 했던 새벽이 있었고 돌아오지 않는 이름을 부르던 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안고도 제 손을 잡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현관에서 실내화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54세에 다시 시작한 사랑이 쉬웠느냐고요? 아니요. 좋다는 말 하나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요. 늦지 않았더라고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이제 저는 말합니다.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일인 줄도요. 오늘 아침에도 정우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 손을 잡았어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좋으면 좋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한마디만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어렵지만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